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일은 전류와 자속의 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일장에서 전력이란 1초 동안 일을 얼마나 했는가, 전력 P는 T분의 W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1초 동안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일을 많이 했으면 전력을 많이 소비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력을 많이 소비했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한 일이 i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 W를 빼내버리고 그 자리에 i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 이것을 일률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여러분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죠. 자, 전자력,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배움에 있어서 심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심은 모터를 돌려주는 심이다, 즉 전동기를 구동시켜주는 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력 F, 심 F 포스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한다. 자, 화면이 계속 떨려서요. 자, 요 그림 있죠. 그림인데 가까이만 가면 떨려요. 자, 마우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는 분은 좀 저에게 톡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동기 회전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사진을 보게 되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 도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즉 심의 방향 윗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방향, 회전 방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즉 심을 얘기하는 것은 전동기를 얼마나 힘있게 돌려주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자석미터 B 웨브 퍼 스퀘어 미터의 평등 자장 내에 자장과 직각 방향으로 L미터의 도체를 놓고 I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면 도체가 받는 심 F 포스는 몇 뉴턴인가를 보게 된다면, 이때 심 F는 BIL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전류가 세면 셀수록 도체 L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각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면 이제 자석밀도 B가 있는데 자석밀도 B는 뮤 H다 이렇게 말을 이미 전 강의 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뮤 H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뮤는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얼마나 그 공간을 잘 통과하는가, 자기력선이 잘 통과해야지만 자석밀도가 B가 높다. 자, H는 자기장의 세기인데 자기장의 세기가 커야지만 자석밀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는 소리는 이곳에서 자기력선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력선이 많이 출입해야지만 자석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심 F 포스는, 즉 전동기를 돌려주는 심은 BIL 사인 세타 뮤 H IL 사인 세타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전선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힘이 수평으로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로는 사인 90도로 가는데 사인 90도는 1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한 도체가 있다고 볼까요? 평행한 도체 사이, 자, 전선이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전선 두 개잖아요. 전선 하나 가지고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와야지 들어간 부분 나간 부분에서의 전기 기기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게 된다면, 그럼 이 평행한 도체 두 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서로 밀고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잡아당길까, 즉 반발력과 흡인력이 생길까를 봤을 때, 각각의 도체는 전류의 방향에 의하여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이게 힘이죠, 왼손 법칙에 따라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평행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서로 밀거나 서로 당기는 힘은 얼마나 클까를 봤을 때, 이때 심 F 포스는 R분의 2 아이오나이트 곱하기 10-7승 뉴턴 퍼 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까울수록
퍼 미터니까 이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면 작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I1 전류, I2 전류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곱에 2배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상수가 있네요. 10의 7승. 결국 우리 이 평행하는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밀거나 당기는 시험을 보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흡인하고 전류의 방향이 하나 올라가 하나 내려가게 되면 서로 반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자 유도 법칙을 보게 된다면 코일 중에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하면 코일에 기전력이 흐른다는 소리죠. 자, 떨려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마우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를 제가 쇠 막대기 가지고 팡팡팡팡팡 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것을 쇠 막대기로 팡팡팡 쳤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는 이것을 세교한다라고만 하죠. 그리고 이 쇠 막대기에는요,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된다면 자석을 상하로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하죠. 여기를 창 끊어버리니까 변화하죠. 이렇게 전자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도체가 창 끊으니까 자석을 끊었을 때 도체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보게 된다면 지금 방금 했었던 그런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가 정립한 것이죠. 자, 전자유도 회로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 공식을 보게 되면 N D분의 D파이라고 되어 있고 L D분의 Di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뒤에 N D분의 D파이는요, N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많이 감아줄수록 유도되는 기전력이 커진다. D분의 D파이는 뭐냐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석의 변화, 즉 자기력선이 많이 나올 때 얘를 창 쳐서 지나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L, D2 DI가 무엇이냐면 L, 코일의 인덕턴스, 즉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 기전력은 많이 생기고 D2 DI,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 전류를 흘렀다 말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렌츠는 참 억울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패러데이랑 똑같은 그런 것을 다 연구를 했지만 발표가 늦었었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먼저 이름이 먼저 오르게 되었는데, 자, 이 렌츠도 패러데이하고 똑같은 공식을 적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패러데이보다 더 유능한 그런 학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발생. 무슨 말이냐면 N D분 D파이 N D분의 Di라는 것을 패러데이가 말을 했지만 이 마이너스가 렌츠가 발견한 공식입니다. 즉 뭐냐면 자석이 코일이 감겨져 있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빨리 했더니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석을 집어 넣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자석을 빼내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우리 그 렌츠 법칙이에요. 방향에 관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 즉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즉 전자 유도에 의해 생기는 기전력의 방향은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플레밍의 오르손 법칙을 보게 되면 자, 자기장이 발생이 됐고요. 근데 이때 운동 방향이 수의 막대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전력이 발생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석밀도 B 웨버/스퀘어 미터의 평등 자장대에서 길이가 L미터인 도체를 자장과 직각 방향으로 V/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 E볼트는 BLV sin 세타라는 것입니다.
자, 기전력 2는요. B. 자속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L. 도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V. 속도. 미터 퍼 세크는 1초당 몇 미터 이동했느냐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때의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커진다. 자, 얘는 발전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전류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인덕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해볼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 자기 전자기 유도로 생기는 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을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이제 L이라고 하고 단위는 H, 읽는 법은 헨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인덕턴스 현상은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그러면 그거는 저항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항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일 인덕턴스에는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다음 장 정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덕턴스는 유도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전자 유도에서 자기장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자기장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유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 등등이 있는데요. 기본만 배우고 조금만 지나가면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유도를 보게 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신기하죠? 전류가 흐르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상호 유도는 뭐냐면 하나의 자기 회로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고, 즉 코일을 1차와 2차 양쪽 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차 코일의 전류를 변화시켰더니 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코일에도 이렇게 전압이 여기서 2차 코일에도 전압이 발생됐다는 거, 이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류가 이쪽에도 1차에 있는 전류가 2차 코일에도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자석의 변화 원인에 따라 자체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자체 인덕턴스를 보게 된다면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의 시간당 변화율에 대한 역기전력의 비율을 우리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말을 하고, 이 자체 인덕턴스가 일어나는 회로, 특히 코일에서 자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체 유도 기전력을 보시게 되면 철심에 코일을 감아놓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 코일에 유도 전압이 발생해서 램프에 불이 켜지게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렌츠가 우리 했었던 마이너스 M D분의 D파이 마이너스 L D분의 Di와 같은 식이 되는데, 자, 마우스 따로 좀 가볼게요. 양변에 일단은 D분의 D, D분의 D는 미분이잖아요. 여기에 인테그랄, 여기 인테그랄 해가지고 적분을 양변을 적분해주게 되면 D분의 D, D분의 D 없어져요. 뭐만 남냐? Li는 N파이만 남는 거죠. D분의 D, D분의 D는 미분인데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Li는 N파이가 남습니다. 자, 이때의 이 L 참 중요한 거죠.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를 보는 1헨리가 무엇이냐 정의를 보게 되면 1초 동안의 전류의 변화가 1A일 때 1V의 전압이 발생하는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우리가 1헨리라고 한다. 결국은 우리 Li는 N파이에서 L을 알고 싶다면 N파이를 I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 L은 N파이를 I로 나누면 된다. 자, 우리 상호 인덕턴스를 보게 된다면, 자, 유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회로가 있어 한쪽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화하면 다른 회로에 쇄교되는 자력선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곳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샥 일로 옮겨서 여기서 흐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상호 유도 작용에서 1차 측 전류의 시간 변동분과 2차 측
유도되는 전압의 비례 계수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체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을 보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이 원래는 L이었었는데 코일이 두 개 있으니까 M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M Dt분의 Di, 또 같은 것은 L Dt분의 D파이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Dt분의 D, Dt분의 D 이게 미분식이니까 양분을 적분하게 되면, 자, MI는 N파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공식에 의하면, 자, 상호 인덕턴스는 M은 자, N파이를 I로 나누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계수를 보게 된다면, 자, 상호 인덕턴스가 무엇인가, L1 코일과 L2 코일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L1 코일과 L2 코일 두 개가 코일이 있을 때 서로 유도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곱의 루트에 결합계수 K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결합계수 K는 상수인데요. 자, 이 쇄교를 하지 않으면 자속이 없죠. 이럴 때 결합계수 0이고요. 그러면 상호인덕턴스는 결합계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결합계수가 0이라면 상호인덕턴스도 0 되는 거죠. 따라서 쇄교 자속이 없으면 결합계수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결합계수 K는요, 자,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되겠습니다. 자, 누설 자속이 없으면 결합계수 K는 1이다. 자, 다음은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린 전 차트에서 자속 파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 B와 면적의 곱이고요. 자속 밀도 B는 뮤 H다. 추자일이 높고 자기로서는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속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때 H는 앙페르의 주의적 법칙에 의해서 L분의 NI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속 파이는 L분의 뮤 ANI 웨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상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보게 된다면 NI는 N파이, 그래서 N파이를 I로 나누게 되면 L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자속 파이를 빼고 왼쪽에는 자속 파이를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까지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이 흔들려도 이 자속 파이를 빼고 이 파이를 넣어버리는 거였다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일 L은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 보게 되면 코일 L은 건수 N에 비례하잖아요. N 제곱이 왜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자속 파이에 N이 들어있던 거죠. 자, 인덕턴스의 접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저항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 배웠죠. 자, 이제 뭐 접속하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덕턴스, 즉 코일의 접속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저는 이 시간 코일의 병렬 접속은 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코일의 직렬 접속만 논할 예정이고요. 이 코일의 직렬 접속 중에서도 두 가지 접속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가동 코일과 차동 코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동 코일은 자속이 같은 방향이고요. 차동 접속은 자속이 다른 방향인데, 자, 저는 이 자속을 전류와 같은 개념이라서 전류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떨려도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가 밑으로 흘러서 쭉 해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죠. 밑으로 흐르고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1차 측은 2차 측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자, 1차 측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전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2차 측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방향이 같아요? 같지요? 자, 둘 다 1차 측도 위에서 내려오고 2차 측도 위에서 내려오죠. 방향이 같죠? 우리는 이걸 가동 접속이라고 해요. 자, L1 코일과 L2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데 점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 즉 자석의 방향이 같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에 두 개의 코일의 값, 인덕턴스를 합친 거
그 용량이 얼마나 크느냐, 즉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라고 말한다면 L1 플러스 L2 플러스의 이 M이 되겠습니다. 이때 M은 상호 인덕턴스죠. 결합계수 K의 루트에 L1, L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쭉 해서 그림 보게 되면 1차 측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만 2차 측은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죠. 1차는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2차 측은 밑으로 올라가죠. 방향이 다르죠.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차동 접속이라고 해요. 자, 우리 밑에 코일을 보게 된다면 L1 코일과 L2 코일이 있는데 점이 여기 찍혔고 여기 찍혔네. 이 점이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자속의 방향이 반대구나. 그럼 이때에 L1 코일과 L2 코일의 즉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인가를 보게 된다면 L1 플러스 L2 마이너스의 2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자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이 수업 말고 이제 전 수업에서 이런 거 배워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2분의 1 QV, Q는 콱시버,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 이런 거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같은 내용입니다. 즉 L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일하죠. 우리 한일 W 워크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워크가 W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전자 에너지를 보게 된다면 자기 인덕턴스 L 헬리인 한 개의 회로에 I 암페어가 흐를 때 저축되는 자기 에너지 W 워크는 2분의 1 Li 제곱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전력량이니까 한 1이니까 주울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식의 단위를 보게 되면 큐빅미터, 미터가 3개예요. 미터. 그 얘기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 즉 이렇게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BH가 되겠습니다. B는 자석 밀도고요. H는 자기장의 색인데 자석 밀도 B는요 뮤 H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단위 최적단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BH는 2분의 1 뮤 H 줄 퍼 큐빅미터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화곡선은 이제 그 전동기 파트에서 나오면 좀 적잖은데요. 강자성체의 자화와 자석화와 자기장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H, 자석 밀도는 B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BH 곡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게 된다면 철심 코일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의 세기 H는 전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자석 밀도는 자장에 비례하지 않고 자기 포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용어를 몇 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저하, 잔류자기가 무엇이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자석의 크기, 좋은 건 아니죠. 자, 보자력, 잔류자기를 없애는 데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 자, 보자력이 작고 잔류자기가 클수록 좋은 자성체이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각각의 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성소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이 이루고 있는 폐 루프의 면적이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작게 되면 자성체로서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보게 된다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둘러싸인 그 면적, 사진 보시면 면적이 있어요. 이 면적의 단위 최적당의 에너지 손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코일의 흡수 에너지가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내의 넓이만큼 에너지가 철심 내에서 열 에너지로 잃어버리는 손실이 히스테리시스 손인데, 이 시계는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 않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타인 매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의 손실을 정의하는 스타인 매치 시계 있는데 그 시계에 의하면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최대 자석 밀도의 1.6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의 1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손실이 좀 적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주소로 만든 강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는 달려왔는데요. 7주차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8주차 강의는 소방 전기는 이미 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서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중에 선별해서 제출을 했고요. 소방 기계는 진도와는 관계없이 원래 진도에서 내는 게 맞지만 저는 이미 문제를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린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그 문제 안에서 대부분 진도 안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는데 살짝 벗어난 것도, 왜냐면 이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출제한 그 문제 내에서도 문제가 제출될 수 있다. 여러분들 힌트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9주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